다수의 방송 매체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에 계시고요. 소통 리더십, 가족 상담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호선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때 큰 호응,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이호선 교수님을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표님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이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아시는 분들도 조금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제 소개를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소개해 주신 대로 이호선이고요. 어떻게 여러분들 서울 오셔서 지하철 타시면 1호선도 있고 2호선, 3호선, 4호선, 최근에 신분당선까지 쭉 뚫려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연세대학교와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통과하는 멈추지 않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어떻게 점심 식사 보시니까 아까 보니까 굉장히 멋진 식사가 있었더라고요. 자, 우리 오늘 저하고 잠깐 인사 나누셨으니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악수하시면서 식사 맛있게 하셨으니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자, 식사 맛있게 하셨으니까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 강의는 시대와 세대를 넘어 소통 잘하는 방법에 관련 또 그 리더십에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짧게 하게 될 텐데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오늘 저희는 PT 없이 진행하게 될 거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 대표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지점에서 나와 또 다른 세대가 또 나와 또 다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접점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우리가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맞나요? 옛날 사람. 요즘은 100세 시대가 아니라 100 플러스 알파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농담삼아 재수 없으면 200살 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닌 게 아니라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92세이실 때 증손녀가 와서 설에 절을 했습니다. 왕할아버지 100살까지 사세요 이렇게 절을 했더니 그날 저녁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하셨잖아요. 야 호선아 8년 뒤에 나는 가야 되냐. 세상이 엄청나게 오래 살게 된 세상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굉장히 복잡하고 엄청난 변화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만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한 세대가 30년이었다면 지금은 한 세대를 15년, 더 짧게는 13.5년 정도로 카운트를 하고요. 그렇다 보니 지금 우리 집 안에는 한 집 안에 6세대가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전 이전에 출생하셨던 산업화 세대들 같은 경우 여전히 현역으로 우리 특별히 축산현장에서 여전히 함께 일하고 계시죠. 이분들 뼈와 살과 청춘을 갈아 넣어서 경부고속도로 쭉 갈았던 분들, 호남철도 쭉 갈았던 분들이죠. 우리나라 경제 추석 만들었던 분들이잖아요. 한국전 이후에 딱 터지고 이후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베이비 부모들이 출생하게 됩니다. 1955년부터 63년까지 1차, 69년에 걸쳐 2차에 걸쳐 베이비 부모들이 출생하게 되는데 이 베이비 부모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사회의 기본을 만들어가면서 정신문화의 변혁을 일으켰던 분들이고 한국 사회의 지속성장에 어디까지가 끝일지 모르는 성장가도를 달렸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은 노년 영역으로 이렇게 살포시 넘어가고 계시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X세대 1970년생부터 83년생까지 X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X세대 하면 우리가 또 많이 봤던 드라마가 있죠. 응답하라 1988 혹시 보셨나요? 일 안 하세요? 저도 엄청나게 봤습니다.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97 이런 드라마들이 다 X세대를 배경으로 해서 나갔던 드라마인데 여기 우리 기억하듯이 86 아시안게임이 있었고 88 올림픽이 있었고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되면서 교복도 자유화가 되죠. 세계와의 접점을 곧 머릿속 혁명을 넘어서서 해외와의 접점을 갖게 된 굉장히 폭발적인 연결성을 갖고 있는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X세대 다음에 최근에 핫하다는 M세대와 Z세대 합쳐서 MG세대 혹은 MZ세대 혹은 민지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M세대
밀레니얼, 곧 2000년이 끝나는 밀레니얼을 바라보며 태어난 출생자들이라 M세대라고 부르고, 요새 때부터는 세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출생자들이 자기만의 독방을 갖게 된 첫 세대고요. 동시에 최대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한 번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자기가 걸어서는 집을 살 수 없는 첫 번째 세대, 일명 절망의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가 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BTS를 세계 1위에 올려놓는 K-컬처, K-팝을 만들어낸 엄청난 역동의 세대, 그렇게 동시에 자기의 부모 세대였던 베이비 부모들이 일궈놨던 자유로움과 자기 할아버지 세대였던 이 산업화 세대들이 일궈놨던 경제적 풍요를 한몸에 받으면서 제2세대의 경제적 부흥을 꿈꾸는 세대가 바로 이 M세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Z세대가 나오죠. 알파벳 A, B, C로 시작되는 20세기의 마지막 땡 종료 지점을 알리기 때문에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 Z, 그래서 Z세대고, 요 세대는 1997년생부터 2009년생까지예요. 20세기가 이미 끝났지만 2009년생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친구들은 20세기 물이 묻었어요. 그래서 M세대가 자기만의 독방을 갖게 된 첫 세대라면, Z세대는 자기만의 독방에서 자기만의 스마트폰을 대부분 갖게 된 첫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만나서 놀자 하면 한 방에 모여서 각자 스마트폰을 하는 놀이의 새로운 문화를 시작하는 세대이긴 한데, 대신 Z세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가 터지면서 추억, 곧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첫 세대가 됐고요. 동시에 이제 좀 놀아볼까 싶었더니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회적 친구를 갖지 못한 첫 세대가 바로 이 Z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대는 끝나지 않죠. 2010년 이때부터 내년인 2024년생까지 출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파 세대라고 불러요. 이 알파 세대 친구들은 완전히 다른 인류입니다. 이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반도체를 꽂고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스마트폰으로 태교를 한 친구들이라, 눈 떠서 옹알이를 하기 전에 이렇게 벌리는 것부터 먼저 배운 친구들이에요.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가 지금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 잠깐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앉아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꼭 보셔야 됩니다. 한번 잠깐 보세요. 20세기 얼굴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알파 세대 아이들부터는 본격적인 21세기의 문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단순한 차이가 아니에요. 시대가 어느 정도 달라지고 세대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20세기를 살았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20세기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팔자의 시대를 살았어요. 우리가 종이하고 연필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21세기에는 IT 혁명을 통해서 이 친구들은 영상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종이하고 연필로 공부를 하지 않아요. 뭘로 공부하는 줄 아세요? 엘리하이, 엘리하이, 엘리하이. 이게 뭔지 모르는 눈치야. 그죠? 전자펜을 들고 비대면 강의가 상시화되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 뒤로 우리 2025년부터는 베타 세대를 만나게 될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오타, 이런 식으로 그리스 문자로 시작하는 완전히 다른 21세기 인류들을 만나게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친구들하고 계속 같이 살아가면서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나이를 먹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 여기 나는 한 번이라도 결혼을 해본 적이 있다는 분 내리세요. 여성분 정도밖에 안 계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나는 내가 있다. 들어보세요. 깜짝 놀랄 일이죠. 결혼은 안 했는데 내가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 기간을 부모기라고 불러요. 우리가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세상, 그 길이는 짧으면 55년, 재수없으면 98년까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세대들과 계속적으로 함께 오래 살면서 우리는 이 일을 계속 해나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인류사에서 보자면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냐면, 원시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었고요. 조금 지나서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합니다. 호모 인간이라는 뜻이고, 에렉트는 선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지금의 꼴과 굉장히 유사해서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서 정면을 응시하고 두 고행군, 두 발로 걸으면서 머리는 비었지만 심장은 비대해서 창 하나 들고 맘모스에게 돌진하는 그 인류가 바로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이 인류가 지나고 나서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하게 돼요. 호모, 인간, 사피엔스는 생각하다
도구를 활용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문명의 화려함을 읽을 수 있는 그 두뇌는 호모 에렉투스부터 시작이 된 건데, 우리는 지금 호모 에렉투스의 끝 무렵에 와 있어요. 말렵해. 이렇게 호모 에렉투스가 끝나고 나면 알파, 베타 세대 아이들부터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생각의 진화를 이룬 인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의 말옆에 있는 우리는 또 다른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별칭이 지금은 처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가 장담하건대 5년 이내에 이 이야기, 또 포스트 휴먼이라는 이야기는 아마 엄청나게 자주 듣게 되실 겁니다. 그 호모 사피엔스 말옆에 있는 우리들의 별칭이 바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트랜스 휴먼. 네, 한번 더 해볼까요? 트랜스 휴먼. 자, 우리가 트랜스 휴먼 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여러분 혹시 도란스 아세요? 도란스 어떻게 아세요? 옛날 건데 110V에 220V 벽구는. 이 도란스라는 말은 변환기라고 부르죠. 이 변환, 바꾼다, 이게 영어 트랜스의 일본식 발음이 바로 이 도란스인데, 트랜스휴먼, 바꾸는 인간이에요. 뭘 바꿔요? 인공관절 바꿔요. 뭘 바꿔요? 신장을 바꿔요. 뭘 바꿔요? 폐를 바꿔요. 간을 바꿔요. 심장을 이식해요. 뇌를 치환합니다. 이렇게 이거저거 바꾸어가면서 무병장수를 꿈꾸는 인류를 우리는 트랜스휴먼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트랜스휴머니스트를 알고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가 나 병원에 한번 가봤어, 나 영양제 하나라도 먹어봤어, 싹 다 트랜스휴머니입니다. 그 중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트랜스휴머니스트가 누구냐면, 여러분 구글 아시죠? 구글의 첫 번째 수석 엔지니어였던 사람이 레이먼드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이 사람은 이거저거 바꿔가면서 무병장수 꿈꾼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어떻게 사냐? 이 사람은 하루에 자기 혼자 먹는 영양제가 하루에 100알이 넘어요. 거기다 1년에 자기 혼자 먹는 영양제 비용이 11억이 넘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자산이 11억 왔다 갔다 될거 말뚝이에요. 거기다 자기 혼자 먹는 영양제를 관리하는 영양사가 따로 있을 정도인데, 근데 우리 대표님들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하루에 100알을 넘는 영양제를 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이건 약물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무도 안 믿으니까 이 커즈와일 선생이 나서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 내가 한번 실제 내 건강 상태, 신체 나이를 측정해 보겠어 하고 나선 겁니다. 실제 그래서 64세에 측정했던 신체 나이가 40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유명하죠, 돈 많죠, 자부하고 나섰죠. CNN, BBC, ABC 세계 각종 유수한 방송사의 기자들이 뭐 이 커즈와일 선생한테 싹 다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아우, 커즈와일 선생님, 저희가 어떻게 선생님처럼 배갈을 먹겠습니까? 어떻게 빼갈이야 먹겠지만,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몇 가지만 딱 집어주시면 저희도 함께 먹고 좀 건강하게 삽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4가지 영양제를 얘기를 한 거예요. 참고로 저는 제약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사람이 제시한 영양제 중에 하나가 오메가3예요. 오메가3. 우리가 인간이 발견한 혈관 건강과 관련해서는 가장 우수한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비타민 D, A, B, C, D 할 때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가 뭐 잘 아다시피 골다공증만 하고 연결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진대사뿐만 아니라 지능과 정서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세 번째가 바로 코큐텐이라고 하는 건데, 잠시만요. 요즘 이제 한 글자도 안 적으시다가 갑자기 막 적기 시작하시는데 그죠? 내가 중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모이면 아픈 얘기하고 흩어지면 병원 간다 싶으면 내가 중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코큐텐이라는 건 코엔자임 큐텐의 줄임말인데요. 이건 항산화제입니다. 내가 더 젊어지진 못해요. 그러나 빠르게 노화가 촉진되는 건 예방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심지어 이 항산화제가 지금은 다이어트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져서 굉장히 불순하게 팔리고 있죠. 자, 마지막 4번째가 바로 포스파티딜세린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포스, 파티, 딜, 세린, 이런 인지질인데요. 실제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인지 저하가 온다든지 황혼의 늪이라고 하는 치매가 온다든지 하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앞으로 우리는 아주 오랜 세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일을 내가 함께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넘어서 다른 세대들과 계속적으로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내 건강은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다 개인 사업자로 일하는 분들은 자기 건강은 자기가 잘 챙겨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건 트랜스휴먼의 아주 기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내 자식하고 가족하고만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겐 또 함께 일하는 그 동료들이 있죠. 이를테면 외국인 노동자가 함께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직장에 또 여러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있을 수 있죠. 이 동료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돼지하고도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생명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그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들을 함께 삶을 그렇게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생명 사업을 함께하고 계신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또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세대와 함께 일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이들과 조우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제가 그래서 말씀인데 되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면 가족들끼리 사이가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세상에는 4종류의 자식이 있는 거 잘 모르시는구나. 최고의 자식이자 첫 번째 자식이자 최고의 자식은 공부까지 잘하는 자식. 공부까지 잘해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집에 없다는 거. 두 번째 자식은 공부는 좀 못해도 그래도 지 엄마 말은 잘 듣는 자식. 지 엄마 말만 잘 들어도 땡큐예요. 세 번째 자식은 공부도 못해. 지 엄마 말도 저렇게 안 들어. 그래도 어떻게 지 몸 하나는 건강한 새끼. 안 아픈 게 어디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악의 자식이자 네 번째 자식이 지혜비 닮은 놈이라고. 근데 우리가 농담삼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생각해보면 멋진 아버지를 닮은 자식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훌륭한 어머니를 닮은 그런 자녀는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을 넘어서서 나는 내 자식들에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인생의 후배들에게 나의 동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에 우리가 리더십과 관련된 것도 역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리더십은 어떤 거였냐면 이를테면 가자 나를 따르라 그랬죠. 이게 70, 80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계시고 새마을운동이 한참 있을 때 그때 나를 따르라 했던 그 리더십을 따라서 우리가 산에 갔더니 이 산이 아닌가요 해가지고 그 리더십이 이제 끝났어요. 이거 끝난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섬김의 리더십 혹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범을 보이는 리더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장님들이 대표님들이 그렇게 종업원들 그렇게 발을 시켰잖아요. 비누가 돈 날 정도로. 그리고 모범을 보이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 죽었어.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 일명 섬김의 리더십도 그렇게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 흔히 말하는 플랫폼 리더십을 만나게 됩니다. 이 플랫폼 리더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글과 아마존이 그렇게 서로 이를 갈고 있었지만 서로 간의 이익을 중심으로는 적과의 동침도 기꺼이 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신자본주의에서 나온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또 자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1세기로 넘어가면서는 새로운 방식의 리더십이 나오게 되는데 이 리더십은 놀랍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고 여러 이름들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건 소통과 그리고 운동의 리더십이라는 건 확실한데 저는 이걸 다른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20세기를 살았던 분들이 21세기를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고 20세기와 21세기가 얼마나 다른 줄 알기 때문에 전 어른의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어른의 리더십. 20세기에는 어떤 줄 아세요? 21세기로 그냥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2000년에서 2003년만 해도 어땠냐면 이때 하루에 만나는 정보량이 인터넷이 어느 정도 확산되면 1인당 7만 5천 개였어요. 그러다 2030년이 딱 되자마자 우리는 앞으로 곧 만나게 될 텐데 2030년이 되면 우리는 하루에 1인당 13만 개의 정보를 만나게 될 겁니다. 옛날에는 정보를 빨리 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이 어른이고 스승이고 선배고 부모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스마트 시대가 됐습니다. 영농의 방식이 달라지고 목축의 방식이 달라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축산의 방식도 달라지면서 지금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정보의 민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정보를 어떻게 재생산하는가, 재해석하는가, 그리고 재구성하는가 이게 결국은 자본의 핵심이 됐거든요. 세상이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파 세대
애들,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1학년 들어가자마자 코딩을 배워요. 요새 챗GPT 한다고 하잖아요. 이걸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저도 한 달에 20달러씩 내고 챗GPT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냥 어리벙벙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세대와 함께 조우하기 위해 우리 이런 것들을 따라가느라고 발을 동동 굴러야 될 것인가? 못 따라가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누군가와 함께 경영의 위치에서 저는 지금 숭실사이버대 교수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두 군데 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 직원이 60명이에요. 60명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요. 속썩이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핵심적인 가치들을 몇 개 뽑아서 저희 운영 방식과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리더십에 관련된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적어도 어른이라면 또 부모라면 또 시대의 인생 선배가 된다면 지금부터 저는 세 가지 물건을 좀 권해드릴까요? 세 가지 물건. 첫 번째 물건은 시계입니다. 시계. 두 번째는 나침반이에요. 세 번째는 지도입니다. 첫째, 이 시계라고 하는 건 째깍째깍 돌아가는 거 롤렉스 오메가가 아니고요. 전 시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내 일주일 계획은 무엇인가? 내 한 달 계획은 무엇인가? 내 3개월 계획, 6개월 계획, 1년, 3년, 5년, 10년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10년 후 나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 나를 한번 구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년 뒤 나를 상상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는 10년 뒤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 나는 10년 뒤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대화의 주제는 뭘까? 그 사람은 나를 무엇이라고 부를까? 그리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앉아있는 이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를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능력을 심리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미래 시간 조망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래 시간 조망 능력이라고 하는 건 마치 내가 미래를 살지 않지만 미래에서 온 나하고 대화를 하고 그 미래의 시간에 온 내가 나에게 일종의 조언을 해주는 것 같은 일종의 상상의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산에 높이 올라가 보면 내 옆에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그 건물들도 성냥갑처럼 보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황을 보다 크게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런 조망 능력은 어른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혹은 어른을 독촉하게 하는 이 세상 속에 안정감을 주고 훨씬 더 사람에게 이 조급함을 줄이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계 10년 뒤 내가 누군가를 상상해 본다면 그 10년 뒤 내가 지금의 내게 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건 10년 뒤 나하고 지금의 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1년 계획을 세운다는 건 1년 뒤 더 성장하고 발전한 나하고 지금의 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계획을 세운다는 건 일주일 뒤에 더 한 발 나아간 나하고 지금의 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갖춘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어른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력, 저는 신이 인간에게 준 능력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 상상력, 두 번째, 공감력, 세 번째, 성찰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상상력이라는 건 뭡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끌어다가 마치 내가 지금 이 미래를 사는 것처럼 살면서 이 미래를 만들어가고 구축하는 그 능력을 저는 상상력이라고 정의하고요. 공감력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도 많이 듣고 이제는 잘 알고 있지만 일명 역지사지? 역시 너는 나를 사지로 보내는구나.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는 건데 입장을 왜 바꾸나요? 간단합니다. 네가 한번 되어보아야 비로소 너를 둘러싼 환경까지 고려해 보는 거거든요. 이 공감력 굉장히 적극적 개념이구나. 문제는 뭐냐? 이 공감력은 실제 너와 나 사이에 입장을 바꾸는 차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상상, 현재의 상상력이에요. 그럼 성찰력 한번 볼까요? 성찰력이라는 건 과거에 대한 호출하죠. 뭐 잘못했던 건 현재와 미래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있지 않게 교훈을 쓰는 거예요. 잘했던 건 현재와 미래의 에너지이자 뗄감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만나는 그 자리 상상의 영역이에요. 이게 얼마나 훌륭해요? 이런 상상의 영역은 심리학에선 결정적 지능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지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 유동적 지능이라는 것. 두 번째, 결정적 지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유동적 지능은 뭐냐면 타고난 지능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지금까지 이만큼까지 사업을 읽은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에
노력도 많았지만 지능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타고나기 지능이 좋은 아이들을 본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주변에 혹은 내 집에 똑똑한 아이가 있어요. 애가 둘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더 똑똑하거든요. 그 아이에게 반드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 똑똑하다, 너 공부 잘한다, 이게 아니고요. 너 똑똑하지, 너 머리 좋지, 네가 값없이 받은 머리니 반드시 공헌해라. 네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지능이니 반드시 사회에 환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른이죠. 이게 선배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20세기의 거친 사회를 살아오면서 어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늘 동경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이 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아이들과의 소통의 기본 전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유동적 지능이 유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25이 이렇게 넘어가면 다 전두엽도 퇴화가 되고요. 또 한 가지, 전두엽만 퇴화가 되는 게 아니라 다 우리가 뭐 수술 몇 번 하고 머리 몇 번 부딪히면 지능이 다 똑같아져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남는가? 결정적 지능이 남는 겁니다. 결정적 지능은 뭔가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식과 경험이라는 건 그냥 상상으로 책으로 배울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특별히 생명을 키워가는 그 과정, 유통도 함께 하면서 실제 경영을 해가는 분들은 누구에게도 돈 주고 배울 수 없는 나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건 나이를 초월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결정적 지능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을 앞으로 이끌 리더십의 핵심은 뭔가?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이 상상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인가 아니면 어른인가가 결정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기에서 내가 그래서 오케이, 일주일 계획 세웠어. 그래, 한 달 계획 세웠어. 나의 1년, 3년, 5년, 10년에 대한 미래 시간 조망 능력을 활용해서 나의 계획을 세웠어. 여기까지 하면 사람이에요. 어른은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혹은 여러분 동료에게 혹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야, 아버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야, 엄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처음에 6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M세대는 절망의 세대의 상징이라고 하죠. Z세대는 상실의 시대의 상징이라고 하죠. 알파 아이들은 알고리즘으로 성장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과의 접점, 공통점이 가장 적은 일명 핵게임 시대에 들어간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대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먹고 마시고 가족 속에서 일터 속에서 같이 계속 장기적으로 짧으면 83세, 길면 90세 넘도록 끊임없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사람들이 이뤄가고 있는 게 뭐냐? M세대, Z세대, 알파세대 다 똑똑해요. 다 똑똑하지만 놀랍게 상상력은 점점 고갈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계획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아버지 일주일 동안 이 계획하고 있어. 엄마는 한 달 계획 이건데 여기까지 왔어. 근데 잘 안 되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바로 그냥 지방군 하고 들어갑니다. 관심이 없어. 부모에게 아무 관심이 없죠. 그러나 뒤돌아서는 그 순간에 아이들에게 버튼이 눌러질 거예요. 어떤 버튼? 상상의 버튼이 눌러질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여러분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서현동 사건이 있었고 신림동에서 또 똑같은 칼그림 사건이 있었어요. 묻지마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런 사회적 사건이 딱 벌어지죠. 그럼 사람들에게 버튼이 눌러져요. 두 가지 버튼이. 하나, 공포 버튼이 눌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바깥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격 버튼이 눌러져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살인 예고글 같은 거 쓰는 거죠. 사람마다 눌러지는 버튼이 다 다른데 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 내 자녀들, 나의 동료들,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왔던 이 삶의 여정 속에 어떤 버튼을 눌러줄 것인가. 전 이게 가장 중요한 리더십, 일명 어른의 리더십의 첫 번째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그 사람들에게 잃어버리고 그리고 절망하는 세대들에게 상상의 버튼을 여러분들의 계획을 알려주면서 그 상상의 버튼을 누르면 아이들은 뒤돌아서면 생각하는 거죠. 그럼 난 일주일 동안 뭐하지? 내 한 달 계획은 뭐지? 난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까를 그들이 스쳐가며 지나가며 상상하게 될 텐데 그 상상의 작은 모자의 크기를 모여서 그들의 미래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물건이 나침반이에요. 나침반은 뭡니까? 방향이에요. 엔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맞다 생각하면 이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두 주먹 붉은 그냥 뚜벅뚜벅뚜벅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봤을 때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해? 함께 갈래? Would you come with me? Let's go together. 같이 가자. 이런 제안까지 하는 사람이 저는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오케이 알았어. 시계는 내가 꿈을 꾸고 상상하고 그 다음 내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걸 우리 다음 세대 혹은 내 아이들에게 얘기해. 이렇게 실천할 수 있어. 그럼 나침반은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나침반은 뭡니까? 나의 신념이에요. 나의 가치관이에요. 나의 나아갈 바야. 내가 꿈꾸는 지점입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간단해. So simple. 내 신념을 한 단어로 한다면 뭘까? 내 가치관을 한 문장으로 한다면 어떤 것일까를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냥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선명한 목표를 상징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단어 하나, 또 가치관 문장 하나, 이걸 저는 어른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이게 있어야 지치지 않아요. 이게 있어야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회복 탄력성의 근간은 엄청나게 중요한 내가 현재 만나지 못한 시점에 신념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이 신념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보통 우리가 보면 특별히 축사로 쪽에 보면 제가 저기 원래 고향이 제가 원래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대관령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그렇고 별명이 살찐 하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족 싸움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외삼촌이 지금 육축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세계 속에 같이 살아가면 우리는 그냥 같이 열심히 살지만 가족이 함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좀 함께 공유하면 어떨까? 그런 점에서 저는 아주 낡은 20세기에서 우리가 하나 좀 건져올 만한 자료로 저는 가문을 좀 추천드립니다. 가문. 여러분들 중에 혹시 손 흔들지 마시고요. 우리 집에 나 가훈 있다 하는 분들 이렇게 윙크로 이렇게 많아요. 있어요. 꽤 있어요. 근데 제가 여쭤보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가훈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만 알고 가족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요즘 어린아이들한테 니네 집 가훈이 뭐니? 그러면 가훈이 뭔지 모르는 아이들이 태반이고요. 아는 아이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1인 1답 이렇게 불러요. 이게 참 엉뚱하죠. 우리 집안에 합의된 그 가치관, 우리 가족 모두가 공유하는 그 핵심적인 정신적 유산, 그 핵심적인 마음의 고객이 우리가 지향하는 공통의 지향점이 어떻게 1인 1답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어떻게 이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에 가족들 같이 모였을 때 가훈 콘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설이나 추석에 모여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감히 말씀드리는데 내년 설에 가훈 콘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반드시 돈을 거셔야 돼요. 공짜로 하면 아무도 안 걸려요. 30만원 딱 줬습니다. 30만원 딱 걸고 뭐 하냐면 어른이 뭐 자녀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훈을 하나씩 내요. 내고 난 다음에 투표합니다.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그게 우리 집 가훈이 되는 거고 딱 결정이 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A4지 한 장에 글자 하나씩 써서 그 자리에서 바로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표구상 요새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캘리그라피나 이 표구를 이렇게 해주는 데가 있어요. 멋지게 하나 만들어서 붙이시기 바랍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가족의 합의된 목표가 있는 집과 없는 집 사이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의 향방이 전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지도입니다. 여러분 지도는 뭔가요? 우리가 인생 정글에서 미친 듯이 길을 잃을 동안에 우리한테 지도 한 장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지도 하나 있었으면 그렇게 힘들게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우리에겐 지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단 지금은 지도가 있냔 말이에요. 더 재밌는 건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아야 될 이 세대들과 내 자식들과 그 자손들과 살아갈 때 그들은 지도가 있을까요? 우리가 넘겨줄 지도도 없는데 그들이랑 지도가 있을까요? 그들 역시 없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과 동시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과 내 가족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두 가지 지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마음 지도고요. 또 하나는 가족 지도입니다. 마음 지도는 뭐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지 아마 제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늘 생각하게 되죠. 난 20도 넘었는데 30도 넘고 40 넘고 50 넘고 60, 70, 80 이렇게 넘었는데 왜 나는 여전히 흔들리나? 공자님께서 40이면 부록이라면서요. 미용됨이 없다면 미친 듯이 흔들리죠. 50이면 지천여명이라면서요. 지천에 깔려있는 게 뭔지 모르겠고 60이면 이순이라면서요. 귀가 순해진다고 욕만 들려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나는 왜 이 나이 먹도록 내 조절이 잘 안 될까? 난 이 나이 먹도록 왜 스트레스 관리가 어려울까? 심지어 내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누가 우리 위로해 주던가요? 나 어렵고 힘들 때 누가 나 돕던가요?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아요. 누가 나를 위로해요? 여러분? 내가 만약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괜찮은 방법으로 나를 좀 조절할 수 있고 괜찮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좀 잘 관리하고 동시에 내 자신을 위로할 수 있을 만한 좀 성숙한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왜냐하면 자영업자는 다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이라는 걸 저도 제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심리학을 기반으로 마음지도 7가지 제가 잠시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의 방법 플러스 제 방법을 좀 섞어서 쓰시면 좋아요. 자, 첫 번째, 나를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나의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첫 번째는 바로 믿을 수 있는 1인이 있으면 좋아요. 이 사람이라면 말할 수 있어. 이 사람이라면 마음에 너무 의지가 돼. 그렇게 찾아가면 이 사람이 또 뭐라 그래? 괜찮대. 그럴 수 있대. 심지어 어떨 땐 솔루션까지 줘요. 와,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정말 이런 사람만 있으면 저희는 힘들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분들, 이런 믿을 수 있는 1인은 보통 아프거나 죽었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뭐 MBTI 많이 유사합니다만 MBTI는 40 넘어가면 다 쓸모없는 검사입니다. 검사 자체 기준이 그래요. 대신 심리학 쪽에서는 항구적으로 늘 사용하는 ABC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간염이 아니라 이게 성격 유형이거든요. 이를테면 A형 성격은 이런 거죠. 아주 뭐 성격이 불르고 급하고 완벽주의 성향 강해가지고 막 떠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격은 아주 오랫동안 아프다가 금방 죽지도 않아요. 이 A형 성격. 저희가 심리학에는 질병과 성격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 연구를 하는 분야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A형 성격은 주로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출혈이 많다라고 연구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성격이 너무 급해, 너무 불같아, 아니면 완벽주의 성향이 너무 강해, 만일 이런 성격이라면 각 지역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저는 교양으로도 상담받으라고 말씀드려요. 교양으로라도. 그런데 나를 분석하고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상담은 얼마나 좋을까요?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B형도 있습니다. B형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면 왜 남들은 바빠 미쳐 죽겠는데 혼자 천하 태평인 사람들 있잖아요. 있습니다. 벌써 머릿속에 한 명 떠올랐죠? 이 B형 성격은 주변 사람들이 먼저 죽어요. 속이 터져버려요. 정작 본인은 무병장수 영생불사. 벌써 이런 분들 계시죠? C형도 있습니다. C형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특별히 대표들 중에, CEO들 중에 굉장히 많은데 C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참고, 견디고, 책임져야 되고, 끝까지 항구하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내가 이런 성격이야 하는 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제일 빨리 죽어요. 왜냐면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를 꿀떡꿀떡 삼키기만 하지 이걸 밖으로 꺼내서 재분배를 잘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보면 이 C형들이 보면 믿을 수 있는 1인이에요. 근데 이 믿을 수 있는 1인이 나에게만 믿을 수 있는 1인일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사람은 또 믿을 수 있는 1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사람은 많이 믿으면 많이 믿을수록 이 사람은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는 1인이 없잖아요. 아프거나 죽어서. 괜찮습니다. 왜냐? 어떤 일이 펑 터졌을 때 나는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걸 인지적 경직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일이 펑 터졌을 때 이런 답도 있고 저런 가능성도 있고 이런 대안도 있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을 인지적 유연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진 결정적 지능은 결정적 지능은 나이가 먹을수록 지식 경험이 쌓을수록 계속 좋아지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 결정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인지적 유연성도 높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방식이 망했어. 괜찮아요. 우리에게 두 번째 방식, 인지적 유연성이 있어서 두 번째 방식을 쓰면 되니까 이 두 번째 방식을 딱 쓰려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 아시죠? 네. 혹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 아 모르시는구나. 아 저는 압니다. 다만 이제 그분이 저를 몰라가지고 좀 아쉬운데 이게 바로 상상의 멘토예요. 내가 그를 직접 알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나에게 조언해 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상상의 멘토가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저희 상담회장도 이렇게 다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1등 선수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동 상담은 오은영 박사, 개 상담은 강용욱 선생, 그리고 가족과 중노년 상담은 이호성 교수 이렇게 나눠져 제가 마음대로 나눈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게 누가 됐든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의 멘토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훨씬 더 관대한 사람이 될 겁니다. 훨씬 더 어른의 덕목을 갖춘 사람이 될 텐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서점에 가세요. 한 달에 한 번 저는 무조건 날짜를 정해놓고 민방위 훈련하듯이 서점에 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서점에 가서 책을 읽으려고 딱 보면 어떻게 해? 눈이 안 보여. 눈이 노안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한 두어 장 읽으면 피곤해서 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서점에 한 달에 한 번만 딱 가시되 가셔서 뭐 하시냐면 완독하지 마시고요. 뭘 해야 되는가? 한 번만 아무거나 자팍다식 하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고르셔서 뭘 하셔야 되냐면 10페이지만 읽고 오세요. 쉽지? 10페이지까지 딱 읽고 오시면 거기서 딱 한 단어만 발견하세요. 또 딱 한 문장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어오셔도 괜찮아요. 이걸로 한 달 살아가는 겁니다. 모여서 인생을 뭐 누굴 욕하거나 허무하게 지내는 것보다 이 한 단어가 한 달에 나를 만들어내고 이게 누적이 되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지도적인 사람,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람, 늘 책을 읽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각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심리적 포만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누가 따라오는 것, 누가 쫓아오는 것,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간절한 마음과 급한 마음을 사로잡고 가라앉힐 수 있는 건 심리적 포만감밖에 없거든요. 날짜마다 우리는 월급을 지급해야 되고 혹시 뇌지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전전긍긍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심리적 포만감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내릴 수 있는 1인 두 번째 상상의 멘토일 텐데 상상의 멘토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달에 한 번 민방위 훈련이 있는 날 책을 한 권씩 10페이지만 읽고 한 단어 한 문장만 기억해도 훨씬 더 충만해진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3, 4, 5번 셋, 넷, 다섯 번째 제가 묶어서 할게요. 그러면 혹시 제가 결혼한 거 알고 계세요? 아, 잘 모르시는구나. 제가 2살 어린 남자를 정말 죽도록 쫓아다녀가지고 간신히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귀염둥이도 속색인다? 이 깜찍이도 속색이에요. 근데 어디 배우자만 속색입니까? 자식도 속색이야. 사돈이 8천 돌아가면 아는 사람은 싹 다 속색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아니 저랑 뭐 속상한 일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를테면 뭐 저 같은 전문가는 어떻게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1번부터 7번까지 말씀드릴 거 다 쓰지만 3, 4, 5번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집안일 막 터지고 바깥일 터지고 돈 문제 터지고 내 몸은 아프고 이런 일들이 막 몰려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이럴 때의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야마가 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마가 돈다고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저랑 되게 내적신들이 왜 오겠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떨어진 카페에 갑니다. 가서 반드시 와플을 먹어요. 속상할 때 그 카페 와플, 속상할 때 그 카페 와플, 속상할 때 그 카페 와플, 속상할 때 그 카페 와플 이렇게 하죠. 나중에 속상할 때 그 카페만 떠올려도 위로가 됩니다. 마음 근육은 이렇게 단련하는 거예요. 대단하고 엄청난 방법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 훈련된 몸의 습관 안에 나의 혼란스러운 생각과 정서들을 가두어보는 훈련. 이게 바로 마음 근육의 핵심인 거거든요. 여러분들만의 위로 장소 한 군데씩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거 가족에게 알리지 마세요. 여러분들만의 장소여야 됩니다. 대신 자기 혼자 그렇게 하면 이건 사람이죠. 어른은 아니에요. 어른이라면, 부모라면, 인생 선배라면 이 내가 위로 장소를 쓰는데 너무 좋더라.
너에게도 위로 장소가 있으면 좋겠어. 원해야죠. 위로 음식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먹었으면 이거 먹으면 편하네, 이거 먹으면 편하네, 이런 음식이 하나 있으면 나중에 이 음식을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감경되거든요. 위로 노래도 너무 좋아요. 나랑 같이 울어주는 노래도 좋지만 어른이잖아요, 선배잖아요, 부모잖아요, 여러분 리더잖아요. 나를 일으켜주는 노래도 하나씩 있어야 되겠다. 저는 있죠. 비바 청춘 아세요? 비바람이 불어. 제가 그 노래를 이렇게 불러도 옛날에 대학가요제에 나왔었잖아요. 예선 탈락. 여하간 제가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오죽하면 제 아들한테, 야, 엄마가 나중에 죽으면 장례식장에 내가 모르는 노래 틀지 말고 비바 청춘을 틀어라. 자, 여러분이 어디 장례식장 갔는데 비바 청춘이 나온다? 제가 간 겁니다. 나중에 보니 저희 아들도 딸도 자기만의 위로 노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 노래를 알고 제가 우울해 보이면 저한테 유튜브에서 이걸 찾아서 카톡으로 공유를 해줍니다. 우리만 알지 말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다음 세대들과 끊임없이 자기를 살필 수 있는 방법, 자기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머니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1인 상상의 멘토, 위로 장소, 위로 음식, 위로 노래가 있었다면, 6번째가 도움을 청할 용기예요. 이게 너무 어렵죠.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도움 청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식들 앞에서, 내 동료들이나 아니면 우리 중사자들 앞에서 도와달라는 얘기 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도움 청하는 거. 왜냐? 우리는 이 거절감이 얼마나 큰지 수도 없이 경험했지만 이게 적응이 안 돼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거절 생존자들이에요. 숱한 거절을 당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죽지 않는다는 걸 알죠. Stay here.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되지만 더 많은 복잡한 세상 속에 더 취약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뭐 해야 될까? 아이들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유를 기억해라. Remember 아이유. 나는요 오빠가 거시기죠. 아이유는 이 노래로 성공할 때까지 300번 오디션을 봤대요. 300번. 우리가 단일 사건으로 300번 거절 당한 적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 앞에서 그럼 이 도움을 청할 용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여주셔야죠. 어떻게? 연락하는 겁니다. 야, 미자야,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인데 나 좀 도와줄래? 안 된다고. 오케이, 거절 원. 야, 숙자야, 나 이런 일인데 좀 어려워서 그런데 좀 도와줄래? 안 돼. 오케이, 거절 투. 야, 형자야, 나 좀 어려운데 나 좀 안 돼. 오케이, 거절 쓰리. 거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절당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건 네 부탁, 이 건에 대한 거절이지 너를 거절한 게 아니야. 두 번째, 이건 거절 당했지만 괜찮아. 또 시작하면 돼. 거절당했어? 괜찮아. 또 시작하면 돼.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이게 어른이 보여줘야 될 실패와 좌절, 절망의 세대라면서요, 상실의 세대라면서요, 개인의 세대라면서요. 이런 세대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이 있다는 걸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거, 약간의 뻔뻔함과 그리고 힘찬 이 심장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일으킬 세우는지를 쇼잉 보여주는 것, 저는 그게 어른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지도의 마지막 7번째 바로 이건데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5 4 3 2 1 오케이, 내리시고요. 이게 뭐냐면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나에게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손가락으로 꼽아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 오늘 아침부터 있었던 일, 제가 오늘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났는데 4시 반에 딱 일어나서 눈 떴더니 남편이 살아있어요. 당정이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살아있어. 거기다 고양이도 야무 살아있어.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제 나오더라고. 딱 나왔더니 저희 딸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딱 봤더니 딸이 밤새 울고 사라져 버립니다. 나도 땡큐예요. 거기다가 이제 봤더니 저희 아들 이제 공인 간다고 나오고, 그러기 난 차를 쫙 타고 나왔는데 빵꾸도 안 나고, 가는 게 제가 오늘 KBS 들려서 다른 한 군데 들려서 그 다음에 여기 온 건데 KBS 가는 데는 길이 쫙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 녹음을 딱 하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내려오는데 조인성이 엘리베이터에서 초인성을 모르나 보다. 초인성 제가 만나잖아요. 사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기쁜 상태에서 제가 이제 다른 데 들렸다가 오늘도 여기 왔는데, 와, 우리가 이 다비움 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걸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깜짝 놀랐고, 저도 완전히 새로운 세계,
제가 오늘 다비육점 오면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 또 대표님들 되는데 너무 또 무식하면 안 되니까 어떤 특징인지 어떤 종자가 있는지 홈페이지 다 뒤져가지고 왔거든요. 중요한 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맛있겠다 이 생각밖에 안 났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손가락을 꼽는 이 행동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렇게 꼽지 않았죠. 가진 것을 헤어보는 방법은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꼽으셔야 됩니다. 갖지 않은 건 저절로 보여요. 가진 것은 기꺼이 꼽아야 간신히 내 것이 되는데 이럴 때 보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옥천태원에 그때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이 감사 습관을 잠깐 얘기했더니 바로 박원숙 선생님 난 이게 감사하고 이게 좋고 난 이게 있고 이렇게 손가락을 꼽았더니 그 옆에서 바로 혜은이 선생님이 그래 나는 언니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 옆에 김천 선생님이 나는 이거 그 옆에 이경진 선생님이 나는 이거 감정만 전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도 전염이 됩니다. 좋은 리더는 손가락을 꼽아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꼽아야 여러분 자식도 똑같은 손가락을 꼽기 시작하며 상상의 버튼이 또 한 번 눌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종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믿을 수 있는 1인 상상의 멘토, 위로 장소, 위로 음식, 위로 노래, 도움을 청할 용기, 감사 습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중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과 제가 말씀드린 7가지를 섞어서 좀 사용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관대해지겠다. 훨씬 더 내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으니 융통성과 인지적 유연성도 갖추겠다.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전해드리고 싶은 가족직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드리는 이런 강의는 제가 물론 연구를 하지만 어디서 보고 들은 게 아니라 제가 공부 끝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즙을 짜내서 착즙을 한 건데 가족직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대를 이어서 이 사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직군이니까 저는 한국 살면 뭐합니까? 세계 살면 뭐합니까? 내 가족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에게 존재만으로도 이미 역사라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만들어낸 이 과정,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내 자식들에게, 내 가족에게 역사라는 걸 먼저 기억하시기 바라고 대신 우리가 가진 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남겨줄 게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진짜 남겨줘야 될 건 돈이 아니에요. 정신유산입니다. 이 정신유산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전 3가지 콘텐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첫 번째 콘텐츠가 극복 콘텐츠, 다른 말로 제가 핏줄 콘텐츠라고 하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 20세기와 21세기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겠어요? 사용하는 도구도 다른데 아무런 공통점이 없을지라도 너와 나 사이에는 핏줄이 있단 말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는 피가 흘러요.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네 나이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다. 야, 엄마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어. 야, 니네 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잖아. 너 알고 있니? 니네 할아버지가, 니네 할머니가, 증조부가, 고조부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집안에는 극복의 DNA가 있나봐. 양쪽 집안에 극복의 DNA가 응축된 게 그게 바로 너잖니. 넌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어. 그러니 기억해. 네 안엔 DNA가 있어. 극복의 DNA가 있어. Remember this.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어려움을 우리와 똑같이 당하거나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흔들릴 아이들인데 그럴 때 네 안에 없는 것이 아니라 안에 안쪽에 있는 면면이 이루어져 있는 우리 집만이 가지고 있는 핏줄만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심장 안쪽에 덩어리가 있다는 걸, 가능성이 있다는 걸, 힘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공 경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극복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문화 콘텐츠예요. 첫 번째 얘기할 때 말씀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경험 얘기를 아이들에게 하실 때 반드시 부풀리셔야 돼요. 좀 부풀리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경험이 일천한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혁거세가 신라를 시작했죠. 박혁거세, 그러니까 난생설화 안에서 태어난 거 알고 계시죠? 박혁거세 난생설화가 사실이라면 박혁거세는 조류예요. 그죠? 그러나 이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에요. 그 탄생의 특별함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살아있는 역사고 살아있는 인간 문서입니다. 반드시 알려주셔서 그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고 성장하고 지금까지 나이 들어가면서 얻었던 것들 안쪽에 거대한 응축된
있다고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가 문화 콘텐츠입니다. 아까 제가 가군 잠깐 말씀드렸는데 문화 콘텐츠 간단해요. 음식은 너무 좋아요. 우리 집과 다른 집의 구별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가시적인 구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저는 음식 같은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음식을 못해가지고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매운탕을 끓여달라길래 딱 끓였더니 저희 아들이 딱 한 입 먹고 어머니 떡볶이 국물에 이모가지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저희 집엔 잡채가 있어요. 저는 유일하게 제가 하는 게 잡채인데 명절 잡채, 생일 잡채. 제가 작년에 세브란스에 입원해 있을 동안 제 아들 생일이었는데 제 아들이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어머니 키워주시고 낳아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 생일엔 잡채가 없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할 줄 아는 유일한 음식이 제 아이들에게는 우리 집만의 음식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남의 역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역사를 만들어가야죠. 그게 가족의 리더고 동시에 사업장의 리더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역사회 리더이기도 할 겁니다. What's your name? 여러분들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아이들과 함께 내 가족들과 함께 먼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종교 콘텐츠라고도 부르는 대상 영속 콘텐츠인데요. 우리 아이들 진짜 많이 힘들고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때 어른의 면모를 보여주고 싶다면 특별히 여러분 가족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기독교, 불교, 캐톨릭 없더라도 그냥 믿다 치고 믿는다 치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아버지가 널 위해 기도한다. 엄마가 널 위해 기도한다. 엄마를 지켜준 그 신이 너를 지켜줄 거고 아버지를 지켜준 그 신이 너를 지켜줄 거고 엄마 아빠가 사라지고 없는 그 순간에도 신이 있는 그 자리에 엄마 아버지가 같이 있을 거야. 그러니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라틴어로 쿰 이게 함께라는 뜻이고 데오 이게 신입니다. 쿰 데오 신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흔들리고 넘어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할지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미시적인 스몰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쿠션토크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이런 멘트 하는 거 너무 좋을 겁니다. 그러나 어른의 리더십이라는 건 말이죠. 미시적 양육을 넘어서서 거대한 시대의 양육, 거시적 양육의 시선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100+ 알파 시대에 6세대가 같이 동고동락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른의 리더십을 가지고 소통하게 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주제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3가지 물건, 7가지의 가족지도, 그리고 3가지의 세 가지의 가족지도와 7가지의 마음지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의를 종료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흔치 않은 일인데 질문 있으세요? 제가 사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식사를 못했습니다. 4시 반에 일어나서 이런저런 일이 많아서.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녹화를 하러 가야 되는데 갈 길 멀고 배는 고파 죽겠는데 눈치 없는 분 질문해보세요. 있으실까요? 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라진의 씨 말로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라진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대요. 하나, 뒤에서 춤을 겨누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그 앞에 꽃을 넣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뒤에서 춤을 겨눈다면 이 사람 몇 걸음 가기야 하겠지만 그 걸음 얼마 가지 못할 겁니다. 하나 그 앞에 꽃을 넣는다면 누가 민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꽃을 향하여 가장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더래요. 어쩌면 우리의 3가지 물건이 어쩌면 우리의 7가지 마음 지도가 어쩌면 우리의 3가지 이 가족 지도가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끝까지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그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또 그들이 우리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오게 만드는 바로 그 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오늘 다비일종 우리 대표님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올해 한 해 끝나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대표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길 바라고 특별히 제가 오늘 드렸던 부족한 말씀이지만 기억 딱 한 가지만 하셔서 그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신다면 올해 말과 내년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응원하면서 오늘 강의 연습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